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상가뉴스레이더 선종필 대표 그리고 김영로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네. 방송하기 직전에 주먹 인사한다고 했더니 좀 이렇게 의아하신 것 같더니 이렇게 신나게 해주실 줄 몰랐어요. 너무 자연스러우세요. 네.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주셨어요. 자, 오늘 그 선종필 대표를 모신 이유는 아마 그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딱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가뉴스 레이더에 소속되어 있는 만큼 오늘 저희는 상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상가 투자의 꿀팁. 자, 우리가 뭐 주택시장, 뭐 부동산 시장 이런 거 얘기할 때 전 국민의 한 90%가 궁금해하는 이야기라면 상가 투자는 그래도 한 80% 정도는 궁금해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만나시는 분들 보면은 상가 투자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그렇죠. 상가 투자에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사실 이제 상가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비율에 대한 부분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집에 대한 문제는 네. 100명이면 100명, 네. 속된 말로는 110명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라면 상가 투자는 아무래도 이제 여유 자금들을 좀 확보하신 계층에서 가는 쪽이 되고 보니 네. 그거보다는 비율이 조금은 적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저도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집은 이제 살아야 되니까 네. 알아보긴 알아보는데 상가는 왠지 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진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완전 전 문외한이니까 그냥 궁금한 거 그냥 솔직 담백하게 다 여쭤볼게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가 투자의 꿀팁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속속들이 파헤쳐 봐야 되겠죠. 첫 네. 번째로 요즘 이 수익형 부동산 이 상가의 현황이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뉴스 보도상으로 보기에는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상가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고 그래서 상가를 투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뉘앙스가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밀려서 투자한다? 이런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때요?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창업도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네. 있고 내수도 침체돼 있고 전반적인 경제 지표 상황으로는 사실 뭐 투자에 대한 환경들이 좋다라고는 할 수 없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가 투자를 하는 것은 상대적 선택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이 수익형 상품이 되고 보고 현재 있는 투자 수익률 중에서 양호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영역.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상가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과거 IMF 이전만 하더라도 네. 금리 수익률이 무려 두 자릿수가 넘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네. 금리 0.1%를 다투는 이런 네. 초저금리 시대에 도입을 하고 보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존하는 시장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투자 영역이 어디지? 이 영역에서의 상가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네. 뭐 이자가 2%, 3%만 돼도 좋다. 땡큐라고 맞아요. 할 정도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상가 투자가 이제 각광을 받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예. 그렇다면 지금이 뭐 저금리 시대니까 그래 좋다 이거예요. 네, 상가가 얼마 정도 돈을 갖고 있어야 네. 이게 어디 가서 떳떳하게 저 상가 좀 알아보고 있어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옛날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상가 투자는 아니었고 오피스텔을 좀 투자해보고 싶어서 알아보러 갔는데 부동산에서 딱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네, 자금 어느 정도? 그니까요. 사실 자금 없었거든요. 네. 이게 상가 투자하려면 자금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일단 크게 생각하면 한없이 크고요. 네. 작게 생각하면 한없이 작은 게 또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투자의 영역입니다. 네. 그 비교적인 뭐 수천만 원, 뭐 2, 3천만 원 가지고도 상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오.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이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네. 그 상품별로는 약 한 2억 정도 이상의 실투자금은 준비가 돼야 네. 비교적 우량한 상품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뭐 1억대 가지고도 상가 투자에 대한 접근은 가능하지만 1억 미만대의 상가 투자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 고수익, 하이 리스크. 네. 이제 상품에 대한 영역이 작으면 작을수록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쉽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상품의 유형이 굉장히 위험한 상품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자기 자본에 대한 준비 여력은 한 2억대 정도는 있어야 상가 투자에 좀 마음 편히 접근할 수 있지 않냐. 조금 더 분명하게요. 2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2억짜리 상가를 투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2억을 갖고 있으면 얼마짜리 상가에 투자를 하는 걸까요? 맥스 현재에 대한 부분의 금융 조달의 시스템들을 좀 네. 조달을 한다고 하면 좀 다소 무리하면 5억대까지도 접근이 그래요? 가능하고요. 좀 다소 무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4억대 상품 정도는 무리 없이 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는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한 2억은 있어야 대답할 때 무시 안 당하고. 그래도. 상가 투자에 대해서만큼은 좀 네. 싼 게 비지떡인 시장들이 상당히 그러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예. 싼 게 비지떡.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상가를 어떤 식으로 골라야 되는지도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글로는 배우셨을 것 같아요. 유동인구를 분석하라. 뭐 역세권. 예, 사람 많이 역세권을 다니는데. 공략하라. 그리고 뭐 직접 가서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옮겨 다니는지 이것을 봐라. 한데 사실 그 본들 답이 나올까 싶기도 해요. 상권 분석에 대한 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가장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들이 뭐 지하철 출구의 유동인구를 조사하라, 네. 뭐 역세권이 얼마 있냐, 네. 뭐 유동인구의 양이 얼마냐, 뭐 이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신규 공급 상가하고 기존 매물 상가하고 시장 영역이 둘로 나뉘죠. 근데 이제 신규 공급 상가 지역 같으면 주요 택지 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되는데요. 네. 이제 이런 지역 같으면 대부분의 이제 업체라든가 개발 주체들은 이 지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체 개발 면적 대비 상업 면적 비율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죠. 네. 근데 일견 들어보면 맞는 얘기죠. 개발 면적은 이만큼 되는데 상가 부분은 요거밖에 안 돼. 네. 그럼 절대적인 독점성이 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착시 현상이 생기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판단해봐야 할 요소들이 있어요. 지역적인 택지 개발 지구는 결국은 주거 배후 수요를 최대한 많이 갖추고 있어야지 이제 상권의 소비력이 그렇죠. 살아날 텐데요. 네. 과거의 아파트는 그냥 박스 형태로 네. 주거의 쾌적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던 시절이었죠.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공원이라든가 대규모 호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는 지역 개발들이 중심이 됐다면 네. 최근 들어서의 개발 면적들은 굉장히 커진 부분들이 뭐 인공 호수라든가 뭐 큰 공원이 들어선다든가 이런 주거의 쾌적성을 담보하는 불필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상가의 직접적인 혜택은 없는 네. 이런 개발 면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면적만 잡아먹는 그러니까요. 거죠. 상가 입장에서 본다면. 공원에서 그렇죠. 누가 상가? 네. 네, 그렇죠. 이제 이런 요소 때문에 오히려 이 지역에는 총 인구가 얼마나 살게 되지 대비 상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네. 이 부분들을 따져보는 게 좀 필요하고요. 네. 좀 지역적인 요소로 들어간다면 개별 상가 안에서도 네. 한 상가 안에서도 상권에 대한 입지들이 많이 틀려지죠. 네. 층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죠. 네. 뭐 같은 1층에서도 코너이냐, 주출입구 입구의 네. 주변이냐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유불리에 대한 요소들을 따지려면 같은 상가 내에서 가능하면 출입 동선들이 많은 쪽에 상권에 대한 입지가 양호한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여기가 조금 가격이 조금 더 세진다는 그런 뭐 불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 따라 붙기는 하는데요.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이게 내가 돈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네. 뭐 제일 중요한 요소들은 결국은 빈자리에서 임대료는 싸고 네. 뭐 상권에 대한 유동인구가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임대료도 저렴하고 사람을 보기 어렵죠. 그렇지만 네. 결국 상가는 부가가치 창출을 사람을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역이 되고 보니 일단 상가의 입지는 메인 입지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 괜찮을까요? 제가 만약에 2억이 있어서 4억짜리 상가에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는 안 돼요. 경기까지 한번 나가봤어요. 경기도 안 돼요. 메인만 중심으로요. 그러면 지방으로 가서 차라리 지방에 있는 메인을 잡자. 네. 이런 식으로요. 개인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용꼬리보다는 상가에서는 닭 머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뱃머리가 아니라 닭머리네요. 네. 왠지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제 주위에서도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커피숍 차린다고 네. 뭐 자기 나름대로 사전 준비 많이 한다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어서 사람들 몇 명 지나가나 세는 사람도 있고요. 네. 뭐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커피숍 차리는 분들 보면 왠지 이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집 커피 마실 것처럼 약간의 착각을 하고 네.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입지적인 면이나 무조건 말씀 들어보니까 면적만 다 넓다고 해서 이게 효율성으로 다 돌아오는 건 그러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저도 주택을 알아보다 보면 네. 이제 시행사가 어디고 시공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아 여기는 좀 믿을만 하겠구나 장기적으로 뭐 이런 맞아요. 것도 따지잖아요. 네. 상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거 좀 주요하게 따지고 들어가는 편인가요? 뭐 어떤가요?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시행사의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시공사의 재무 건전성은 시공에 대한 준공 완료라든가 이런 부분, 공사 중에 부도가 난다든가 하면 안 되니까요. 네.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아파트만큼 비중이 중요하진 않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가령 뭐 수도권 일대에서 뭐 32평형, 구 이제 평형 기준으로 네. 뭐 한 5억대 정도의 아파트만 공급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200세대 나홀로 아파트는 공급을 해야 아파트 단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벌써 이제 사업의 규모가 1,000억짜리 사업이에요. 네. 아파트는 규모가 제일 작아도. 네. 근데 상가는 대부분이 굉장히 큰 규모의 상가들도 있지만 그런 상가들은 거의 별로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군소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사업장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주식시장으로 치면 개미시장이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네. 이 상가에서 대규모 그 메이저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영역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시행 시공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상가가 가질 수 있는 입지. 두 네. 번째 부분들은 신탁사라든가 또 나머지 부분들에서 책임 준공을 시공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등급을 받은 곳인가. 뭐 이런 부분 정도의 체크만 있어도 상가 투자에서는 필요하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상가 투자는 상가 분양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 그렇죠. 기존 상가는 좀 다르잖아요. 네네. 기존 상가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완성이 돼서 이미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네. 매몰화되어 있다 보니까 준공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들은 사실 이미 하자 보수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수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시행 시공과 관련된 부분들이 관계 영역이 이미 끝나버리는 곳들이죠. 네. 우리가 상가 투자할 때는 항상 이 두 부분을 좀 나눠서 투자 방식을 달리 해야 돼요. 그렇죠. 신규 분양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상가.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신규 분양 상가에서 또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제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그 개발 지구가 형성이 돼서 거기서 이제 개발이 찬찬히 진행이 될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상가라면서요. 그리고 네. 오피스텔 생기고 그다음에 아파트 다 지어지고 그러면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근데 상가를 다 지어지고 나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도 한 1년에서 뭐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분양받고 허벌판이 그러니까 허허벌판에 진짜 막 공사 막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임대료도 못 받고 상가 그냥 들고만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진짜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네. 다분히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과거하고 이제 많이 틀린 게 주택거래 경색들이 이제 심화됐죠. 수도권 1기 신도시 조성될 때만 해도 주거에 네. 대한 대한 부분들이 자가주택 보급률이 70%가 채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들은 사실 이제 물량상에 대한 카운트 개수만으로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2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환경들일수록 수도권 반경 50km까지 이제 급행 전철 노선 하나, 네. 출퇴근 노선 하나 뚫어주고 나면 여기 서울 수도권 생활권이야. 이렇게 이제 공급들을 하게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상가는 편익시설이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 예정을 앞두고 약 한 1년 전 정도서부터 상가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아파트의 입주가 과거처럼 단시일 내에 대거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입주 지연 효과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일수록 순차 입주들이 되죠. 한꺼번에 개발되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럼 제일 빠른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상가 지역서부터 이제 상가는 개발이 되는데 네. 이제 막상 개발되어지고 나면 아파트에 대한 입주율들이 둔화되어지고 그럼 이제 배후 소비가 없으니까 상가에 대한 소비력은 나오지 않고 말씀하신 허허벌판에서 나 혼자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상황들이 네. 빚어지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에 상가를 투자해 보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대표님께 한번 지역을 초성으로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랑 똑같네요. 네, 저희가 이 준비를 했습니다. 도전 골든벨 보셨죠? 그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적어주실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지역성 부분보다는 상가는 네. 철저하게 개별적인 상품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네. 굳이 이제 지역을 거론을 하자면 네, 알겠습니다. 자, 저 지난주에 굉장히 잘 맞췄어요. 정말 욕심나네요. 어딜지. 자, 이번에는 어디가 될지 궁금합니다. 자, 두 군데 지금 적어주고 계세요. 네. 하나는 알았어. 하나는 알겠어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저 다음 주부터 이거 부져 주세요. 부져. 카운트다운 드릴게요. 카운트다운 드리면 저희 카메라로 한번 들어주세요. 셋, 둘, 하나.
정답! 저 밑에 건 알 것 같아요. 아, 하나는 일이 있다 보니까 확 왔어요. 아, 예. 맞아요. 동탄 네. 일 신도시 거기일 테고 두 번째가 좀 그래요. 네,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 두 번째가 네. 맞아요. 저도 형. 이 지역은 일 때문에 알게 됐는데 사실 이 지역을 잘 모르겠어요. 자, 저희가 지금 그 지역을 직접 공개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피읍. 이 지역들에 대한 좀 평가를 내려주세요. 왜 이 지역을? 네. 이거 근데 힌트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승부욕이 생겨가지고. 제2의 강남. 판교! 오케이. 아, 아까 판교랑 제가 동탄 말씀하셨던, 일 신도시. 예. 네. 꼭 여기에 이제 어떤 지역을 이 지역이라고 이제 뭐 특정지어서 짓는다기보다는 이 지역의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들의 제 설명이 조금 더 이해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그 택지개발지구에서 신흥상권이 형성되는 데에는 과거에는 초기 때 공급했던 상가가 2년 정도 안에 풀로 차면서 상권이 오히려 더 번성하면서 임대료도 상승하고 시세도 상승하는 효과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왜곡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정부에서 이제 미분양 아파트의 소진 정책으로 발표를 했던 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 이제 이러면서 미분양 아파트들의 소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반대로 신규 택지 개발지구의 상업용지 공급이 없어진다라는 게 전제가 되고 나니까 네. 용지 입찰 전쟁들이 엄청나게 치열해진 거죠. 그러니까 상가 용지 자체가 이미 뭐 300% 내정가의 300%로 낙찰이 되고 나니까 네. 좀 싸게 샀으면 싸게 공급할 여지도 있는 건데 워낙 비싸게 사들이고 보니 상가의 공급 가격도 싸지지 않는 현상이 생긴 네.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대마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지역들이 호재도 많고 상권이 나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에 대한 고분양가, 구조적인 고분양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판교는 이미 입주하고도 벌써 상당한 시일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판교 같은 경우들은 초기 때 공급했던 가격에 임대료가 예전 같으면 2년 정도가 이제 첫 임대가 만료가 되고 나면 임대료가 횡보하든가 상승하든가 하는 네. 수준 정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임대료가 반토막 났었거든요. 워낙 고분양가에 분양이 네. 되고 나니까. 네. 그래서 공실들의 후유증도 많았었고 이미 지금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초기에 대한 임대료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매물들이 나오거나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최초의 분양가 이하로 거래될 수 있는 시장들이 많이 열려 있는 곳들이 과거에 공급되어져서 택지개발지구에 완성이 있고 나서 만 3년 정도가 흐른 곳들 중에는 싸게 나오거나 상권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다 해소하고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곳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번 상가 투자를 관심 있게 살펴보자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지역이 그런 지역이고 이 지역만 잘 찾다 보면은 그동안 거품이 껴 있었던 것들을 제외한 채 적정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씀이시죠? 네, 가격의 재편이라는 것은 결국은 철저하게 수익률에 근거한 부분으로 매매가 되고 거래가 되는데 자본이 굉장히 풍부하고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뭐 메이저 자본력을 가지신 분들은 네. 상권이 완전 회복될 때까지 본인 물건을 팔지 않겠지만 네.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 또는 그렇죠. 금융자금을 너무 많이 쓰신 분들 네.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손절매라도 판매하시는 물건들이 나오는 것이죠. 아 근데 저는 듣다 보니까 네. 제가 무식하니까 드릴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얘기 듣다 보면 네. 그래요. 뭐 사이클도 있을 수 있고 수요 공급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상가의 적정 가격이라는 게 뭐 어떤 개념인 거예요? 적정 가격 여기는 이 정도가 적당해라는 게 물론 맞아요. 지역별로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대충이라도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초기에 이게 상가의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신규 만들어져서 네. 이미 이제 개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게 보유하다가 다시 이제 임대 운영 사업을 하다가 매물화돼서 이제 매물 유통들이 되어지죠. 네.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중에 초기에 상가의 가격을 형성시키는 쪽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렇죠. 여긴 네. 분양가가 얼마야? 네. 소비자들이 이 가격에 선택을 네. 해라는 식의 시장이 형성이 되죠. 근데 이 공급자의 시장 형성 부분들은 본인들이 사들인 비용과 금융이라든가 판매비 각종 비용들 외에 플러스 자신들의 이익 네. 이런 것들까지를 감안한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임차인들이 과거에는 들어있지 않아도 꽤 오래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 네. 상가 공급을 하면 나중에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좀 받을 것 같아 어. 라는 예상형 투자들이 진행이 됐다면 그쵸. 굉장히 예상들이 많이 빗나가거나 경기들이 위축되면서 이런 현상들에서 본인이 뭐 임대료를 200 받을 줄 알았더니 나중에 150 받는다거나 100만 원 받는다거나 네. 잘 나갈 줄 알았더니 공실이 난다거나 이런 이제 후유증들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임대가 맞춰진 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감안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투자 선호도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네. 굉장히 많은 곳들이 선임대를 완료시키고 분양들을 공급하죠. 네. 그럼 이제 임대료의 지표가 나왔는데 이 임대료의 지표라는 것이 초기 때의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 높은 임대료인데도 불구하고 왜 들어올까요?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 호재가 굉장히 많아서 네. 대규모 호재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권리금이 없습니다. 맞네. 본인들이 여기서 한 2년 장사하다가 안 되면 뒷사람한테 그치. 권리금 받고 네. 넘기면 본인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또는 잘 되면 내가 권리금을 많이 받아서 돈을 벌 수도 있다. 그렇죠. 그냥 한 2년 정도는 고전하더라도 또는 좀 고생하더라도 상권이 안정될 때까지 여기에서 좀 한번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도전 의식들이 좀 네. 있는 거죠. 이제 이 부분들이 과거에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상권이 사이클이 맞으면서 네. 뭐 그 같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좀 오르든가 뭐 이런 현상들이 보였는데 네. 내수가 침체되고 보니까 임대료들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거꾸로 고분양가가 너무 세지다 보니까 임대료가 생각보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가격을 깎아달라. 이런 현상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이클 회복되는데 이제 5년씩 걸리는 네. 지역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상가 투자할 땐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수익률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전문가들을 만나다 보면 한 5%에서 6% 정도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동네에서 전단지 보면 10% 고수익률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기본이 10%. 네, 기본이 10이에요. 맞아요. 이거 전문가 위에 뭐 신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극적인 문구가 아니면 눈을 끌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문구들이 사용이 많이 되는 것도 현실인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 10%라고 하는 부분 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금융을 최저금리로 조달을 했고 본인 자금은 최고 작은 금액에 실투자금은 되게 작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했을 때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억 미만대 네. 작은 상품일수록 그런 고수익을 제시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다는 네. 거죠. 하지만 이제 상가 투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5%에서 6%가 그 금융을 조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다고 하면 베스트 투자가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수익률에 대해서도 네.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지난주에도 그랬었거든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상가에 대해서 창업을 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정말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거 좀 간단하게 구분 지어주시겠어요? 공통 전략 중에 하나는 일단 업종 독점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쉽게 창업주도 말해서요. 마찬가지고 뭐 투자자도 마찬가지인데 내 점포 외에 내 거에 대한 거 말고도 어떤 자리는 여기는 커피숍을 여기만 할 수 있어. 뭐 이런 자리들의 업종 지정이 독점된 곳이 있는데요. 네. 고지 자체가 전체 계약서에 다 발급 의무가 되도록 돼 있는데 전달이 잘못되거나 한 번 손바뀜이 있거나 하다 보면 네. 누락이 되면서 내가 이 업종이 맞지 않아서 나도 커피숍을 해야지 했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되는 경우들이 다 네. 반사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내 점포 외에도 어떤 자리에 독점 업종 지정이 있는지 이 부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필요하죠. 상가 임대에 대한 갱신 요구권이 5년이 보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임차인하고에 대한 마찰 부분들 속에서도 권리금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들이 지금 생겨나고 네. 있죠. 네. 이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수익률 자체에 대한 높은 수익률보다는 쉽게 말하면 지금 임대료보다 더 낮은 임대료가 나와도 네. 괜찮을까? 라는 판단이 패스가 된다면 그런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래도 내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 라고 한다면 괜찮은 투자. 창업자의 입장이라면 초기 때에 대한 공실 부분이라든가 상권 미성숙 부분들을 얼마든지 감안하고라도 네. 내가 2년 후에는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라든가 이런 판단들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겠지만 요즘에 은퇴 후 나의 월급,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가 투자에 나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크게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나중에 힘들어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주의점들 생각하시면서 상가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상가 투자의 꿀팁 살펴봤습니다. 상가 뉴스레이더 신종필 대표, 예, 선종필 대표,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